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좀 많은데 쿠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 카리브해 봉쇄 수위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당장 쿠바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 인도양 한가운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걸로 알려진 유조선에 미군이 헬기를 타고 투입됩니다. 납포된 선박은 이전에 러시아산 원유를 실었던 전력 때문에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리브해에 내린 봉쇄 조치를 해당 선박이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엔 러시아 연계 유조선이 북대서양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카리브해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기를 막고 이권을 확보하면서 카리브해는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미국의 지렛대가 됐습니다. In fact, we have 50 million barrels of oil floating right now over to Houston, and we're working with them really well. 미국과 나를 세우던 쿠바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끊기자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항공기 급유가 어려워 하늘길이 막혔고 대중교통도 멈춰섰습니다. 주유소에서도 현지 화폐로는 휘발유를 살 수 없습니다. Ahora el combustible no se puede pagar, ¿cómo se llama? Cash como antes en moneda nacional. Ahora es por una tarjeta. 상황이 급해진 쿠바는 미국의 대화 의지를 보였고 러시아는 미국이 질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리브해 봉쇄의 효과를 본 트럼프 행정부는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회장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카리브해 봉쇄 조치. 자, 미국이 마약을 빌미로 지금 서반구 패권을 장악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지금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예. 중남미 국가, 베네수엘라 이외의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 협력하지 않으면은 상황하는 대가를 치를 거라는 두려움에 있고 예. 쿠바도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지금 쿠바에 대해서 미국이 거기에 원유를 수출하거나 이런 봉쇄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세를 무기로 해서 압박을 하니까 쿠바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금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공급을 전적으로 쿠바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상당 부분 베네수엘라 또 멕시코 이렇게 중국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예.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원유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예. 쿠바가 당장 연료난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되지 못하고 대중교통이 중단되는 또 엄청난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돈으로는 현재 화폐로는 휘발유를 살 수 없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원유를 공급했는데 이게 막혔지 않습니까? 이 길이. 그러면 그렇죠. 지금 쿠바에는 누가 지금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멕시코가 좀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예. 중국이라든지 또 뭐 몇몇 나라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멕시코가 계속 지원하면은 거기다 멕시코에 대해서 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니까 사실상 그 원유 공급을 완전 봉쇄되니까 쿠바가 예. 미국 말을 잘 듣겠다는 이런 의지로 예. 대화를 제안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예.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중남미로 또 어떻게 고립될 수 있는 상황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쿠바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래 일련의 조치들은 쿠바의 정권을 전복시키겠다 그런 의도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쿠바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화를 받아들여서 마음을 바꿀 그럴 기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압박을 하고 또 예. 대화의 문을 열어서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단계인데 예. 지금 당장 59년에 만들어진 카스트로 체제를 공산당 일당 체제를 바꾸는 그런 것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왜 안보 위협 체계로 보느냐죠. 예. 그 부분은 미국이 아주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은 뭐 러시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런 쿠바라든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미끼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 그러면 중국과 협력을 뭐 안 하겠다, 끊으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체제보다는 중국과의 협력, 중국에게 어떤 기지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좀 줄여라 이런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쿠바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쿠바와 중국 간의 관계를 절연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의도란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파나마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예. 파나마 운하 옆에 여러 가지 직접 운하는 아니지만 파나마의 그 여러 가지 항구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중국이 진출한 그 부분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고 먹혀들었죠. 쿠바에 대해서도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원천 차단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한 나라만 집중적으로 때리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의도인 것 같은데. 이거죠. 예. 옛날 속담에 예. 중국 고어 중에 보면은 뭐 시진핑도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만은 원숭이를 데리고 애완견처럼 애완 원숭이를 길들이려면은 예. 닭의 목을 비틀어서 닭의 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 닭이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원숭이가 이거 말 안 들어 주인 말 안 들어 큰일 나겠다 해서 위협을 받는다. 닭의 목을 비틀어서 원숭이를 교육시키자는 게 있는데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비틀었죠. 예. 그러니까 다른 중남미 국가에게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러시아도 지금 반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카리브해 봉쇄 조치를 비난하고 있어요. 쿠바 고사 작전, 질식 작전이라 그러는데 러시아는 지금 뭘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는 사실 지금 미국의 이러한 대외 정책들을 비난할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을 잃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침략했고 도덕적 기반도 국제 규범도 없고 또 그런 또 거기에 지금 쿠바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예. 수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 수준에서 예. 구두로 비판하는 수준에서 뭐 다른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우크라이나 전장만 일단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거 잠시 뒤에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이란 소식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핵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8개월 만에 1차 핵 협상을 재개했죠. 자, 이 이후 이란의 대규모 유혈 사태는 일단락됐는데요. 자, 먼저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비공개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해 타결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택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이란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판단해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며 이란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assive flotilla right now going over to Iran.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ey'd be foolish if they didn't. We took out their nuclear power last time, and we'll have to see if we take out more this time. 앞서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회동에서 이란의 핵물질 농축 제로는 물론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무장단체 지원 중단을 협상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기념일인 어제 수만의 군중 앞에 선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핵 문제만 미국과의 협상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시위 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불행한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자, 회장님, 팩트부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이란 대통령이 유혈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가 사망자가 7,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공식 사망자는 3,000명입니다. 차이가 많죠. 이 7,000명도 확인된 숫자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1차 회담은 2월 6일 오만에서 열렸는데 2차 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 항공모함이 이미 중동에 가 있는데 한 대를 더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2월 6일 1차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이 우라늄, 그러니까 핵만 논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보면은 핵만 논의했을 리는 없죠. 예. 핵을 다루고 또 네탄야후가 제안했지만 미국 입장도 핵 플러스 핵을 투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라든지 또 그 무장단체, 중동에 있는 무장단체에 대한 이란이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문제를 거론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협상 전략상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핵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완전히 백기를 들었어요. 이란 예. 대통령이 핵에 대해서는 개발을 추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현 체제 정부 현 정부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담보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예. 트럼프는 핵 문제 우선 항복을 받고 토항에 가까운 항복을 받고 예. 그다음에 추가 의제는 한 달 안에 다루겠다는 이런 걸 본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추가 의제 핵은 이미 이란이 합의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왜 한 달을 협상을 주고 한 달을 협상 최후 통첩을 주고 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상황에 직면할 거다. 재앙적 상황에 직면할 거다. 저 핵파가 군대를 움직이느냐. 예. 미사일 문제하고 무장단체 지원 문제도 합의하라는 거죠. 예. 그런 문제에서 우선 1차 오만에서 협상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금 합의한 것 같아요. 만족할 수준에. 예. 그러나 다음 한 달 준 것은 추가 의제에 대한 논의고 예. 이란이 조금 핵 문제에 관해서 완전 백기를 들고 추가에 대해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지 않느냐. 예. 왜냐? 체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안을 느꼈는데 이제 뭐 유혈 사태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 공식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했잖아요. 예. 뭐 숫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이란의 현 체제가 조금 미국의 꼬리를 내리는 것이 1차 회담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회담에서 앞에 리포트를 보면 이란 대통령이 핵 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핵 협상은 미국의 의도대로 이란이 앞으로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 핵 농축을 중단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밤의 기습작전 이후에 이란에 대한 여러 핵 문제 전문가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핵 물질을 이동시켜놨고 또 농축 우라늄을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란은 제가 대통령이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거의 백기를 들었다 봅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스라엘은 지금 줄기차게 핵 협상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미사일 문제 그리고 무장단체 지원 중단 이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떤 의도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안보를 가장 이어가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테러 단체가 있잖아요.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국가들과 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 관계가 정상화됐는데 이 중동 국가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장 단체들에 대한 어떤 테러 위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거든요.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국가가 이란이라는 거죠. 예. 이란이 이런 무장 단체에 대해서 테러 단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 합의를 하자. 그러고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1,200km 정도. 근데 이란의 미사일이 지금 사정권 안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보유, 생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합의를 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태세, 군사 능력을 좀 제로로 만들겠다는 네탄야후의 욕심이 혼자서 안 되니까 예. 트럼프한테 이 기회에 이란이 위기에 몰렸을 때 그런 약속을 받아내자는 것이 있는데 트럼프도 이스라엘과 이게 찰떡궁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을 한 달 이내에 협상 의제로 또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언론을 보도를 보니까 만약 미국이 지금 내가 말한 두 가지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압박입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죠. 이스라엘은 그런 능력이 있고 예. 언제도 그런 공격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이란의 내정보다 이스라엘 내정에 주목되는 발언을 해요. 지금 네탄야후가 기소되어 있잖아요. 예. 기소를 공소 기각 정도로 사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스라엘 사법부에 던지고 있는 것도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게 네탄야후와 트럼프가 굉장히 밀착 공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단독으로라도 공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은 트럼프와의 어떤 여러 가지 물밑 접촉과 논의된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협상력이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는 이란을 거다. 다루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1차 협상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런 걸 또 얘기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죠. 이란을 이제 봉쇄하겠다는 뜻인데 이건 결국 중국을 겨냥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을 견제한 거죠. 지금 미국을 겁내지 않고 적어도 중국도 미국을 겁내지만 이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북한 정도예요.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여러 가지 핵무기 개발에 서로 굉장히 밀착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중국에 대한 경고도 되고 북한에 대한 경고도 됩니다. 그게 이란을 지원하면은 사실 북한을 다루는 데는 관세로 다룰 수가 없어요. 교역량이 있어야 관세를 다루죠. 예. 그러나 아무튼 이란을 아주 고립시키고 궁지로 몰아넣어서 나머지 의제들도 관철시키려는 트럼프 협상 전략, 협상 의지, 협상 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트럼프의 안보 전략, 국가 안보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해외 군사 지출은 줄이고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 예, 예, 그렇죠. 이런 의도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란을 통해서 본 중동 정책은 트럼프의 국가 방어 전략, 안보 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다른 의도입니까? 같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이란을 저렇게 혹독하게 다루면서 군사적으로 다룰 수 있고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이란 밖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하면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두려움을 주는 거죠. 예. 미국이 싫어하는 일을 적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중동 국가 전반에 대한 중국의 진출,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경제, 정치, 외교적인 어떤 이런 협력망 구축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언론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것이다 조만간에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지만 회장님은 그게 득보단 실이 많을 것이다. 당장 공습은 어렵다. 이 얘기를 계속 줄기차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장님이 맞는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항모를 다시 또 중동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 내에 공습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앞으로 정말 공습이 회장님의 전망대로 아예 없을까요? 협박의 하나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공습을 하게 될까요? 협상을 앞두고 칼집에서 칼을 빼내는 순간 칼의 힘은 떨어집니다. 예. 칼집에 칼을 꽂고 있을 때 칼을 사용할 수 있어 주먹을 쥐었을 때 그 협상력은 강화되는 거죠. 예. 지금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협상하는 거예요. 예. 항공모함을 보내고 해서 하나의 사용할 수 있다. 이럴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완전히 백기를 든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란을 다루는 데는 정치적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 베네수엘라를 때릴 때는 자기들 국내법에서 기소되었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만 핵 문제는 NPT도 있고 국제조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정 문제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내정을 고리로 해서 군사 공격하기는 명분이 굉장히 약해요. 뭐 예. 트럼프 명분을 중시하지 않는 새로운 규범을 갖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직접 군사 공격하기보다는 최대한 칼집에 칼을 보일 듯 말 듯 보여주면서 압박을 한다. 예, 네. 칼을 뺐다 였다 하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전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압박을 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의 위치에 서겠다. 이게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이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겼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2차례 열렸지만 진전이 없이 끝났죠. 추가 회담 일정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폭격을 맞은 주택이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이 집에 살던 30대 남성과 2살 배기 아들 쌍둥이, 1살 배기 여동생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Почула вже, коли він пікірував, а воно, оце все плам'я, і на мене стекла полетіли, і пісок якийсь, глина якась, щось оце все на мене.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전국에서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연일 민간인까지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러시아가 전선 후방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지난해에만 2,5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다며 전쟁 발발 후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종전안과 관련한 미러 정상 간 알래스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러시아에 제재만 가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협상안은 진정한 평화 계획과 모순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오는 19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평화위 참여에 긍정적이었던 러시아가 입장을 바꾼 만큼 이 역시 종전한 논의에 진전이 없자 불만을 표출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러시아가 3자 회담 이후에 마음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합의 왜 이행하지 않느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러시아 지금 몹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협상안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가 관여해서 평화를 보장하는 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푸틴이 예.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 약속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냐 예. 이런 입장인데 그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고 또 영토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떤 전선을 중심으로 정전하자는 안에 합의를 했는데 예. 러시아는 그게 이제 자기들이 원했던 특수임무작전 러시아 침략할 때 원했던 영토의 한 80%에서 85% 수준이거든요. 15%를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주자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 예. 지금 러시아의 의지는 분명한 거예요. 어쨌든 군사적 힘으로 돈바스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예.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는 아예 그런 현재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평화협상안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젤렌스키는 외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아주 외교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예. 푸틴의 목적은 명확한 겁니다. 군사적 힘으로 돈바스 지역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간 끌기라든지 미국의 여러 가지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자꾸 트럼프를 골탕 먹이는 거죠. 예.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게 여론조사가 지금 30% 초반대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졌죠. 완전 완패, 예. 진정도 아니고 완전히 완패를 하죠. 완전히 완패를 하고 텍사스주에서도 완패를 하고 공화당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니까 예.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 6월까지는 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외교적 업적을 만들고 싶은데 푸틴이 거기에 협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안을 좀 공부하면서 러시아가 놀라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문서를 입수해서 폭로한 건데 러시아가 미국에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7,600조, 셀 수도 없는 돈의 협력 자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드미트리예프 패키지라고 하는데 경제 협력 패키지입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굉장히 이번 협상을 끝낼 수 있는데 좀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 이 공식적인 어떤 제안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 러시아의 문서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확보해서 젤렌스키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도 이 문서에 대한 아직 검증을 또 발표를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12조 달러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국가에서는 얼마쯤 됩니까? 지금 한 800억 달러 수준이잖아요. 예. 그게 10배면은 8천억 달러인데 이게 엄청난 분야의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종전의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미국이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미국이 오늘 국방 관련 전략서를 발표하면서 러시아는 그렇게 위협이 안 돼. 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이다.
중국은 경쟁자고 예.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러시아의 제안은 뭐냐면 이 전쟁에 따르는 장기 5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가 경제력에서 피폐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복구를 해야 돼. 전후 복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네. 미국의 협조 없이 트럼프 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전쟁 끝나면 복구 사업에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복구 사업에 미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젤렌스키가 받아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미국 지금 미국과 우선주의로 러시아가. 경제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은 트럼프로서는 야, 전쟁 끝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사업보다 러시아의 재건 사업에도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겠구나 봐서 그래서 트럼프와 푸틴이 좀 짝짝꿍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드미트리예프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국부펀드의 최고 책임자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 경제 정책에 대해서 푸틴에게 러시아의 자산 관리에 대해 책임자인데 아무튼 젤렌스키가 이 문서를 봤을 때 와, 우린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이후에 복구 사업에 경제적 이익에 러시아와 미국이 또 의논하는 부분이 있거나 의심할 때는 굉장히 충격이죠. 예. 그 젤렌스키가 아마 이런 충격 속에서 문서를 이게 협상 여러 가지 종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어떻게 따진지는 모르지만은 공개하는데 아마 이게 미국 조야라든지 이런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문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이 솔깃할 것 같아요. 원래 경제와 투자에 아주 그렇죠. 달인이니까.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12조 달러를.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러시아에 병합하는 거 니네 인정해라. 자, 원래 푸틴이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군축해라. 군대 규모 줄여라. 세 번째가 나토 가입 포기하게 만들어달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미국이 보장해 준다면 우리가 1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12조 달러를 투자를 받겠다는 예, 거죠. 예, 12조 달러. 예.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 알라스카 회담을 지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규모를 60만, 80만 논란이 있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 좀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 권리를 인정하고 또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러시아 입장을 많이 반영시켰거든요. 예. 제가 이 문서가 미국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입장에 좀 반영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가능할 수도 있다고 종전 협상을 보시는 하면서 거. 예. 전후의 경제 이익에 트럼프가 관심이 있고 이 부분은 트럼프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의심할 여지가 있어서 미국이 제안은 받았지만 우리가 일체 고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좀 밝히지 않고 있죠.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했다가 또 지난해 보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은 다시 6월로 갔죠. 6월로 바뀌었습니다. 자, 6월로. 자, 그러면 신뢰가 시간을 없는 좀 거죠. 벌겠다는 최후 것 통제 같은데.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예, 지금 트럼프의 의도는 6월이면 뭘 좀 지금 중간 선거를 계산한 겁니까? 트럼프는 지금 그래도 미국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의회와 행정부의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연전연패를 하고 있거든요. 선거에 지는 게 아슬아슬하게 지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최측근 참모가 미국의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텍사스에서 이번에 엄청나게 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만약에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참패한다면은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6월까지 푸틴과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합의를 한다면 여기 이제 업적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 중동 문제 이런 거 하는데 그 부분에서 6월까지 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 4달 정도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6월 전후 또 9월 이렇게 중간 선거 전에 여기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절박한 게 이제 상황이 국내 정치 때문에 예. 푸틴은 느긋하고 예. 트럼프가 조급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시기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도 고민해야 되고 6월로 협상 시한도 제한했고
12조 달러도 지금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미국이 있고요. 제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발표를 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국제사회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지금 여론을 띄우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헌법은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사실상 미국의 관리 하에서 제정됐습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구조 때문에 평화 헌법으로도 불립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자위대는 사실상 세계 7위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민당 주류와 일본 보수 세력이 헌법 개정을 염원해온 이유입니다. 일본 자위대 지휘를 총괄하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나서 개헌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自民党内で憲法改正の反対をする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やはり私は国民の皆さんにできる限り早く国民投票に付すことができるような機会を提供すべきだと思いますので。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비 예산은 우리 돈 약 86조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주변국 눈치 보지 않고 방위비 예산을 늘릴 수 있고 무기 도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 자위대는 사실상의 항공모함 2척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지스함 8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전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보수 세력은 북한과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日米同盟を基軸に日米韓、日米フィリピン、日米オーストラリア、そして日本、イタリア、イギリス、またグローバルサウスなどとの連携を強化してまいります。 마침 트럼프 정부로부터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군사 대국화의 명분도 있는 셈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회장님, 팩트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헌법은 1946년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 헌법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헌법 구조에는 정확히 어떻게 기술돼 있습니까? 일본이 정규 군사력을 가지지 않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외교를 하지 않는다. 예. 이걸 전수방어라 그러는데 군사 주권을 조금 포기한 조항이 있죠. 예.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쟁과 무력 그래서 행사를 일본의 영구히 포기한다. 지도자들이 항상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평범하게 들리는 용어가 일본 역대 지도 아베라든지 모든 지도자들이 일본이 보통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보통 국가 왜 보통 국가냐? 아니 들으면 별로 거부감이 없잖아요. 예. 일본이 보통 국가지 보통 국가를 만들어야 돼. 보통 국가의 여기 대칭적 개념이 장애 국가예요. 장애 국가. 장애 국가. 장애가 있는 국가. 예. 이렇게 큰 국가가 군사 주권을 가지지 않은 국가.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하나의 업보죠. 그래서 군사 주권을 회복하는 상태의 국가. 그래서 보통 국가라 그래요. 군사 주권을 갖겠다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예민하니까 예. 보통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 보통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군사 주권을 포기한 이 조항을 없애려면은 일본은 중의원이 있고 또 참의원이 있잖아요. 참의원은 해산할 수 없어요. 6년 임기인데. 예. 3분의 1씩 이제 교체하는 참의원하고 중의원인데 중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예. 참의원의 3분의 1을 얻어서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로 가는데 예. 국민투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면은 모든 국가의 상황을 보면은 예. 이제 3분의 2 중의원이 가장 중의원은 지금 총선에서 압승해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했죠. 그래서 예. 중의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 참의원을 확보하면은 개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일본이 원하는 하나의 그 보통 국가, 예. 군사 주권을 가진 국가 이런 국가로 가는데 참의원 선거가 2028년 정도 있을 거예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난해 있었고 7월에 있었고 2028년 7월에 3분의 1을 교체하는데 여기서 지금은 참의원이 과반수가 안 돼요. 예. 집권 여당이 안 되는데 그 관건이 이제 그 참의원 선거에서 지원처럼 압수를 3분의 하면 2 이상을 확보한다면 그런 과제가 있는데 일본의 어떤 지도자들의 역대 보수 자민당 지도자들은 굉장히 들으면 편안한 느낌의 저 국가 비전이죠.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예민한 내용이야. 거기는 엄청나게 외교적인 칼이 들어 있어요. 우리 군사 주권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야겠다는 건데 예. 그 지금
다카이치나 고이치미 옛날 총리의 아들이죠. 방위상하는 사람들이 지금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이렇게. 지금 일본의 헌법 개정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방금 좀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중의원은 이번 총선 압승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고요. 참의원은 아직 과반 미달입니다. 2028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참의원 선거까지 3분의 2를 확보한다면 그 다음 절차가 국민투표. 그다음 천황이 선포하는 거. 천황이 선포하는 네 거. 단계죠. 천황이 공포하는 거죠. 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 그럼 지금 헌법으로 만약에 다카치 총리가 지금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 때문에 지금 중일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헌법으로 타이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군사 개입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다카이치가 최근에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타이완에 거주하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자산, 일본의 국가 이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한 발 뺐어요. 예. 그러나 조금 전에 다카이치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미일 양자 동맹 조약, 또 한미일 안보 협력, 또 미국과 호주, 미국과 또 아시아 국가의 그런 그 안보 협력 군사 동맹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일본이 잘 하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 중국으로 봐서는 섬찟한 거죠. 예. 그렇게 명분은 자국민 구출이지만 미국과 같이 군사 작전을 하겠다는 거니까 일본은 이게 사실 100년 전에 130, 40년 전에 청일 전쟁 할 때도 사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일본 국민 보호, 일본 권리 보호 이런 차원에서 군사를 보냈죠. 사실은 그렇지 않게 확전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중국의 시진핑으로 봐서는 지금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이런 외교적인 방침과 설명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전쟁 기념함 소식 하나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연방 하원 의원이 방문을 했다고요? 어떤 말씀을 좀 나눴습니까? 캐나다 하원은 캐나다의 고위 관리들이 지금 국회 지도자 또 정부 의원 내각제이긴 하지만 의회 지도자들 뭐 장관님들이 자주 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지금 캐나다의 우리 국가 양국 간의 가장 큰 현안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62조예요. 아, 그렇죠. 62조 큰 지금 사업에 수주 결정이 한 6월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누고 좀 협조를 구했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일 중에 우리가 최초의 한영 사전을 누가 만들었냐? 캐나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한영 사전을 게일이라는 분이 캐나다 선교사가 만들었던 적도 있고 캐나다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초기 교회 현대식 교회를 만들 때 헌금도 많이 든 나라고 6.25 때도 많이 도와줬고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예. 또 지금 조선 분야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공공외교를 하면서 캐나다 장관님도 만나고 또 만나고 캐나다 지도자를 만나고 해서 이거 조금 이야기 방송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최근에 개인 레터를 썼어요. 예. 레터를 써서 캐나다와 그 레터 외교죠. 레터 공공외교 편지를 써서 캐나다 정부와 그 한국 정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예.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레터를 쓰기도 하고 예. 전 국민과 전 기업이 캐나다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죠. 지금 뭐 우리 정부도 올인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올인하고 62조 사업을 수주하고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계속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제가 이 공공외교 기회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짜 편지를 보내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해서 나름대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한국과 캐나다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달의 호국 인물 강삼수 경위 이분이 부산의 방패로 불리는 분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면은 예. 북으로 미치 철수하지 못한 북한군들이 곳곳에서 이제 빨치산을 구성해서 우리 양가와 양민들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켜낸 분들이 사실 국군은 전방에 있고 경찰들이에요. 이분 경찰인데 강삼수 이분이
나오죠. 그 고립된 북한군과 유격전을 벌여서 신기에 가깝습니다. 본인과 18명이라는 자기 부대원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300여 명의 북한군을 하여튼 부산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그 상당히 부산을 우리 그날 경찰청 고위 간부들 또 용산에서 용산서장님하고 경찰 간부들이 많이 와서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킨 일익을 담당했던 경찰의 명예에 대해서 선장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6.25 전쟁 군인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지킨 분들을 우리가 선양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는 노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행사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고맙거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기념사업회 백순조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